광복절 특집 당신이 몰랐던 한국사 19 두 번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1년 동안 준비한 외침. 1919년 3월 1일 기해에 일어난 거족적인 독립만세운동. 한반도 전역에 울려 퍼진 함성은 대한의 굳건한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고 임시정부 수립의 발판이 됐는데요. 그 역사적인 날로부터 정확히 1년 뒤인 1920년 3월 1일 새벽 배화학당의 뒷산 피룬대에서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40여 명의 소녀의 뜨거운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이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는 건가요? 사실 학생들이 1년 뒤에 뒤늦게 만세운동을 한 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이틀 전인 1919년 2월 27일 밤부터 배화학당 학생들은 3.1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만세운동에 전교생을 동원할 방법을 모의했고 거사 당일에 낭독할 독립선언서도 몰래 학당에 숨겨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몰래 기숙사 뒤편 철망을 넘어 시내 상가에 독립선언서를 미리 배포, 은밀히 3월 1일을 기다렸는데요. 그렇게 맞이한 거사날 3월 1일. 그런데 말입니다. 학생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간 일본 경찰들에게 잡혀갈 겁니다. 위험해서 안 돼요. 당시 배화학당의 스미스 교장은 어린 학생들의 안위를 걱정해 전교생에게 집합 금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학생들이 불온한 짓을 모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주모자가 누구야? 당장 나와! 학당에 들이닥친 일본 경찰들. 만세 시위 사전 주모 학생을 색출하려 하는 바람에 배화학당 학생들은 끝내 3.1운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3월 10일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학생들은 강제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얼마나 분했을까요? 수업이 재개되고 다시 학당에 모인 학생들의 독립을 향한 강한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뒤인 1920년 3월 1일 새벽 학당 뒷산에 올라 드디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학생들. 소녀들의 우렁찬 함성은 1년을 기다려온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타올랐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만세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 24명의 어린 소녀들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침에 저걸 외치면 저 옥살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는데 그걸 알면서 한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10대예요. 뭐 얼마나 놀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겠습니까? 나이는 어려도 독립 의지는 어른들 못지않게 정말 훌륭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엿한 독립운동가 분들인 것 같습니다. 대한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주도한 배화학당 학생들. 이후 안옥자 지사를 비롯한 18명에게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습니다. 소녀들이 1년간 간절히 기다려왔던 외침. 40여 명의 소녀들 모두 어느 누구 하나 잊어서는 안 될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이자 영웅입니다. 광복절 특집 당신이 몰랐던 한국사 19 네 번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모모 33인이 외친 뜨거운 독립만세. 조선 정조 13년에 건립된 수원 화성 행궁. 역대 왕이 능원에 참배할 때 머물던 곳이자 조선 왕실의 주요 행사가 열린 유서 깊은 곳이죠. 그런데 화성 행궁의 찬란했던 역사를 무참히 지운 일본. 화성 행궁에 일제 식민 통치를 위한 경찰서, 병원을 지은 겁니다. 일제는 조선 왕실의 역사가 서린 화성 행궁을 짓밟음으로써 조선 왕조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조선인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상징적인 행위죠. 그렇죠. 부지적이다. 저런 일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네. 광화문 앞에 조선 총독부 막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 같은 일제 식민 통치와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싸운 선조들. 그리고 1919년 3월 29일 전국이 3.1운동으로 뜨거웠던 그때 이곳 화성 행궁에서도 대한독립을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 바로 이분들입니다. 여기도 다 여성분들이네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앳된 이들의 정체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계층의 많은 분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알려진 바 있지만
사실 기생분들까지 만세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건 참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수원 예기조합 소속인 기생 김향화. 그녀는 1919년 3월 19일 진주의 기생 6명이 만세운동을 펼치다 체포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배 기생인 서도홍을 찾아간 김향화. 우리가 기생이긴 하지만 대한제국 조선의 백성이 아니요. 우리도 만세를 부릅시다. 김향화의 뜻에 동참해 수원의 기생 33명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1919년 3월 29일 치마폭에 태극기를 감춰들고 화성행궁에 모인 기생들. 일제가 짓밟은 그 화성행궁에서 수원 예기조합 기생 33인은 뜨겁게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태극기를 흔들며 경찰서 앞까지 행진한 기생들. 만세 소리에 놀라 뛰쳐나온 일본 경찰들은 기생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들이 체포한 김향화를 잔혹하게 고문. 기생년들이 이런 짓을 꾸밀 리가 없다. 머리가 누구냐? 내가 하자고 했소. 내가 머리요. 하지만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주도한 기생 김향화의 긍지는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원 만세운동을 주도한 기생 김향화. 뒤늦게 그 공로가 알려지며 2009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습니다. 흔히 조선의 기생은 천한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조국의 아픔을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대한의 딸이었습니다. 광복절 특집 당신이 몰랐던 한국 49 8번째 얘기를 공개합니다. 전설의 백두산 호랑이를 아시나요? 자, 여러분, 항일 무장투쟁에 나선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 뭐 당연히 잘 아시겠죠? 네네. 아니지 김대중 장군이야 뭐. 청산리 대첩. 어허. 그럼 이분도 아시나요? 누구야? 독립운동사에서 기념비적인 인물이시죠. 오동진 장군님. 김좌진 또 김동산 장군과 함께 항일 무장 독립운동 3대 명장으로 꼽히기도 하는 분인데요. 이 평안북도 경찰서에 따르면 일제 관공서 습격 143회, 일제 관리와 경찰 149명, 일제 밀정 친일 부호 등 765명, 총 914명을 처단했다는 일명 전설의 백두산 호랑이. 와 대단하시다 진짜.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역사 속 오동진 장군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920년 광복군 총영을 결성해 총영장으로 항일 무장투쟁을 진두지휘. 당시 오동진은 미국 국회의원단이 서울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수했는데요. 자, 오동진은 국제에 조선의 상황을 알리고 이목을 집중시킬 절호의 기회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3개조를 서울, 평양, 평안북도 선천에 파견, 총독부 및 일제 통치 기관을 파괴하고 관리들을 처단할 계획을 지휘했고요. 경찰서와 호텔을 폭파하는 등 작전 일부를 성공. 이 일로 일제는 그를 잡기 위해 더욱더 혈안이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일제 경찰 주재소와 관공서 등을 습격하며 치열하게 항일 무장투쟁에 나섰고요. 조국을 배신한 친일파와 밀정들을 거침없이 처단했습니다. 야, 진짜 영화 암살에 나오는 내용 같네요. 당연히 일제는 항일 무장투쟁을 벌이는 그를 눈엣가시로 여겼고요. 오죽하면 10만 원, 당시 가치로 약 13억 원에 해당하는 현상금까지 내걸었고요. 악랄하게도 오동진 장군의 과거 동지를 밀정으로 이용. 결국 1927년 오동진 장군은 밀정에게 속아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부하들의 이름은 절대 발설하지 않았고요. 1929년엔 33일을, 1934년엔 무려 48일간 단식을 하며 자신의 투쟁을 이어나갔고요. 이에 악랄했던 일본인 형무소장마저 그에게 신이라는 뜻의 카미사마라고 부르며 깍듯하게 예를 갖출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1944년 12월 조선의 독립을 위해 평생 무장투쟁에 뛰어든 오동진 장군은 공주 형무소에서 광복 약 8개월을 앞두고 안타깝게 순국하셨습니다. 형무소에 잡혀와 있는 죄인인 건데 형무소장이 죄인한테 신이라고, 신님이라고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우린 왜 또 모르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당시 오동진 장군의 재판 서류는 약 5m, 건수로는 60여 권.
항일 무장투쟁 역사 그 자체이시지만 지금 현재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논문이나 역사서 그거 얼마나 될까요? 야, 지금 이제라도 그의 흔적을 되새겨봐야 할 때입니다. 광복절 특집 당신이 몰랐던 한국사 19 10번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모모도 독립운동가? 나라를 빼앗겨 온 국민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던 일제강점기. 만주 하얼빈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순국한 안중근 의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1910년대부터 광복에 이르기까지 중국 만주 등지에서 안중근 의사 못지않은 기계와 기지로 독립운동을 펼쳤던 안성녀 여사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입니다. 안중근 의사와 그 어머니와의 얘기만 그 널리 정도는 알려졌지. 좀 알려져 있죠. 예. 여동생의 얘기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독립운동가 집안의 딸로서 역시 독립의 뜻을 함께했던 안성녀 여사. 주로 중국 만주 등지에서 활동하면서요. 추위로 고통받았던 독립군들을 위해 재봉틀 부대를 조직, 따뜻한 군복을 제작해서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편과 함께 중국 하얼빈에서 양복점을 운영,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번 돈을 독립군 군자금으로 지원. 뿐만 아니라 그 양복점은 독립자금과 문서를 전달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아지트로도 쓰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실이 곧 일본 경찰에게 발각돼 안성녀 여사는 한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성녀 여사가 이렇듯 힘든 상황에서도 버는 독적 보탰던 독립군 군자금은 훗날 독립군의 총이 되고 총알이 되어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았던 독립군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다 그렇게 독립군을 위해서 바친다는 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죠. 경제적 빈곤 외에도 무진 고문에 처벌까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사는 게 하루하루가 살아는 판이셨겠어요, 진짜. 그리고 1920년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안성녀 여사는 독립군이 모여있는 북만주 일대로 이동. 그곳에서도 조국을 위한 헌신은 계속됐는데요. 당시 안성녀 여사의 주요 임무는 독립군의 주요 문서나 군자금을 전달하는 것. 그런데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에서 독립군들이 여기저기 일어났던 상황. 그런 와중에 독립군을 위한 주요 문서와 군자금 전달이라니 감시가 너무나 심해서요. 밀림처럼 우거진 산에서 몸에 권총을 지닌 채 딸과 함께 이곳저곳을 피해 다니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광복을 맞이한 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안성녀 여사는 부산으로 피난을 왔는데요. 이후의 삶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생 생활고를 면치 못하다가 1954년 눈을 감았습니다. 그 뒤 60여 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남아있는 자료가 많지 않아 아직까지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광복절 특집 당신이 몰랐던 한국사 19 11번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전투의 숨은 영웅 최운산 장군. 1920년대 만주 일대. 당시 우리 독립군은 항일 독립전쟁 역사상 독립군의 첫 승리로 알려진 봉오동 전투, 가장 빛나는 승리로 꼽히는 청산리 전투. 이 두 번의 전투를 통해 일본군에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며 값진 승리를 거뒀죠. 이에 이 전투에서 활약했던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의 이름이 널리 기억되고 있지만요. 또 한 명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숨은 영웅 최운산 장군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분이 없었다면 작전 성공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독립군이 아시아 최강이던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데 기여한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독립군 양성. 1910년 그는 형제들과 함께 만주로 이동해 봉오동 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무장 독립 전쟁을 준비했고요.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약 670명의 자위 부대를 대한민국 첫 정식 군대 군무도독부로 재창설. 이후 여러 부대를 통합한 독립군 연합부대인 대한북로독군부를 창설하는 데도 기여했는데요. 그뿐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기 보급. 하지만 나라가 주권을 뺏겼던 그때 독립군들의 상황은 여의치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강해져야만 합니다. 내가 독립군에 지원을 하겠소. 독립군의 식량과 군복, 무기 공급 등 군자금 일체를 자비로 충당. 독립군의 무장과 보급에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 바로 당시 간도 제1의 겁으로 손꼽히던 최운산 장군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독립군은 각종 신식 무기로 무장, 체계화된 군사 훈련을 받음으로써 승리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영화 봉오동 전투에도 각지의 독립군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일제에 대항해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수많은 독립군 그 사이에 최운산 장군 또한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운산 장군은 6번이나 투옥되는 동안 극심한 고문을 받은 끝에 광복을 고작 한 달 앞둔 1945년 7월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또 웬 운명이 장난이야. 가혹하다. 역사의 길이 남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 피와 땀으로 얼룩졌던 그 현장에서 활약했던 최운산 장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절 특집, 당신이 몰랐던 한국사 19, 12번째 이야기 공개합니다. 그들만의 비밀 통신 수단 모모.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주고받은 은밀한 편지네요. 잘 지내고 있소? 새우젓, 골뱅이젓을 잘 끓여서 보내주시오. 저번 여우 사냥은 성공적이었소. 이번엔 토끼와 꿩을 사냥하려는데 같이 닭다리나 뜯읍시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 암호 같아요. 암호죠. 일본 일제가 이제 그 걸려도 모르게. 번역을 해도 못 알아듣게 하려고 우리만의 암호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보면 그냥 일반적인 안부 편지인데 근데 암호 편지인데 말이 안 되는 게 꿩 사냥하는데 닭다리를 뜯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상징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일본의 밀정에 의해 밝혀진 독립운동가들의 암호문입니다. 풀이를 해보면 새우젓과 골뱅이젓은 이 당시 독립 자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별칭, 그들을 만나서 독립 자금을 받아 보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문장, 저번 밀정 처리는 성공했다. 이번엔 경찰서장과 친일파를 처리하려고 하니 같이 권총으로 처리하자라는 뜻입니다. 닭다리가 권총같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자, 이처럼 독립운동가들은 이 자신들을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된 일제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밀서들이 발각될 경우를 고려해 암호를 이용하곤 했는데요. 그래서 암호는 주된 독립운동 수단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암호를 좀 살펴보면요. 자, 독립운동가들은 대체로 한글 암호를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음 기역, 니은, 디귿과 모음 아, 야, 어를 숫자 1, 2, 3으로 대입. 숫자는 점의 방향이나 짝대기로 표시하곤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암호로 대입해보면 .8734, .8104, 3110, 1412, 351, 4106, 512, 7310 이렇게 대입해서 표기하는 식입니다. 독립운동의 비밀병기 암호. 암호도 종류도 다양했지만 암호를 사용하던 그들의 뜻은 단 하나, 조국의 광복이었습니다. 광복절 특집, 당신이 몰랐던 한국사 19, 16번째 이야기 공개합니다. 강인했던 소녀 이선경의 꿈.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열사들. 천안 아운의 장터에 유관순이 있었다면 수원 산루리 마을에는 이선경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유관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유, 없죠. 자, 그렇다면 이선경 아는 사람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부터가 부끄럽네요. 네. 당시 20살도 채 안 됐던 어린 나이. 서울로 통학했던 이선경은 서울역에서 만세 시위에 동참. 독립에 대한 열망을 더욱더 키웠습니다. 그렇게 수원 최초의 학생 비밀 결사 조직인 구국민단을 결성, 상해 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하며 상해판 독립신문 애국찬가 등을 수원 일대 비밀리에 배포했습니다. 치마 속 혹은 앞가슴에 비밀 문서를 넣는 기지를 발휘, 일본 경찰들의 눈을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지켜낸 비밀 문서를 대전과 청주, 안성 등지의 독립운동가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 청년단체도 많은 것 같아요. 전국 각지에 이름 없는 학생들이
당시에 뭐 독립을 위해서 똘똘 뭉쳤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서대문 형무소에 그 유관순 열사가 같이 지냈던 그분들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가 이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든 걸 계속 어떻게 또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면서 조금이라도 남기고 그 뜻을 계속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이때 이선경에겐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상해 임시정부의 간호사가 돼서 조국을 위해 싸우는 독립운동가들을 도울 겁니다. 10대 소녀 이선경의 독립의지는 그 어떤 어른 못지않게 강했습니다. 오직 조선 독립이라는 그 꿈만으로 목숨 걸고 활동했던 소녀 이선경. 그리고 마침내 독립자금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에서 상해로 출발을 앞둔 상황. 하지만 끝내 일본 경찰의 발각,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외놈들이 내 민족을 죽이느냐 이 말이다. 당시 이선경이 투옥됐던 곳은 서대문 감옥의 여감방. 유관순 열사도 갇혀 있었던 곳으로 혹독한 고문을 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곳입니다. 독립운동에 관계된 조직원 한 명이라도 더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있던 일본 경찰들. 매질은 예사였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등 모든 잔혹한 방법을 동원해 고문. 차라리 목숨이 끊어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였지만 언제부터 조선 독립에 대한 생각을 가졌는가? 태어났을 때부터요. 만약 석방된다면 다시 이 운동을 벌일 생각인가? 그렇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겠소. 대한독립의지를 꺾지 않은 이선경. 결국 이선경은 집으로 돌아온 지 불과 9일 만에 그토록 바라던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순국했습니다. 석방되어도 다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겠소.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펼쳤던 어린 소녀 이선경 열사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19위부터 공개해주세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첨단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합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불매 운동 확산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범 기업들. 2012년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국내에 현존하는 전범 기업의 수는 무려 299개. 대표적으로 말이죠. 강제징용 하면 반드시 언급되는 전범 기업 M사. 1870년에 창립된 M사는 자동차, 전기 등 40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게 전투기, 폭발물 등 군수물품을 납품한 것은 물론 1940년대에는 석탄 채굴을 위해 수많은 한국인들을 지옥의 섬 군함도로 강제징용해 가혹한 노동을 시켰죠. 그래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은 M사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 내렸지만 M사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협의 자체를 거부, 사과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막대한 이득을 편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내놔야죠. 왜 저렇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의 또 다른 대표 전범 기업이 있습니다. 강정숙 전 한국정신대 연구소장은 한 논문을 통해 이 회사를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여성의 몸을 성노예화하는 데 종사한 일본 기업이다. 바로 성인용품 회사 오사입니다. 오사는 태평양 전쟁 당시 군부와 결탁해 독점으로 성 관련 위생용품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급했는데요. 더 치욕스러운 건 지금도 이 회사의 제품이 국내 성인용품 시장 독보적 1위를 차지하며 판매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 편의점에서 많이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지난해 잊지 말아야 할 일본의 만행 19편에서 독일의 대표 전범 기업인 H사를 소개를 해드린 바 있잖아요. 네네네. H사는 일본의 전범 기업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했죠. 이거는 시대 상황이 어쩔 수 없는 문제였다고 하기에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과거를 반성하고 진짜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17위 공개합니다. 지난 2019년 8월 27일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 이때 한 외국인 기자가 한국 정부가 일본은 역사 문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고노다로 외무상이 내놓은 정말 어이없는 대답. 봐야 됩니까 이거? 아, 저분은 참 If Korea wants to rewrite the history, they need to know that cannot be done.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는 말을 식민지 가해국이 할 말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행동.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의 적반하장 망언 정말 숱하게 있어왔죠. 지난 2017년 미국 조지아주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진행됐는데요. 바로 이때 조지아주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관의 시노즈카 다카시 총영사가요. 소녀상 건립은 말도 안 됩니다. 당시 한국에서 온 여성들은 돈을 받은 매춘부들이었다고요. 왜 이런 연기만 날 시켜? 정말 죄송하지만 누구 한 분은 또 해주셔야. 아니 프로그램이 무슨 또- 욕바지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주 비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말하는 본인도 열받을 정도의 말이었는데 이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망언을 쏟아낸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죠. 상처를 치유해주기는커녕 더 상처를 내는 아주 극악무도한 발언이죠. 여전히 일본은 반성 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를 일부 인정해 한일 관계가 호전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1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참혹했던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을 했는데요. 이제가 좀 장관을 향하는 참혹한. 그리고 약 1년 뒤인 1992년 7월 6일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 내각은요 1차 위안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 그리고 1993년 8월 4일 당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은 일명 고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軍の要請を受けた業者が主としてこれに当たったが、その場合も還元強圧によると本人たちの意思に反して集められた事例が数多くあり、さらに官憲などが直接これに加担したこともあ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과거를 인정한 거 아닙니까? 또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쵸,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요. 일본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를 민간 업체와 일본 군으로 한정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가 빠져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최초로 사과는 하긴 했지만 약간 알맹이가 부족한 담화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역사를 손바닥으로 가리기 급급해졌습니다. 2012년 아베 신조가 총리가 되자 고노 담화로 조금씩 관계 회복 중이던 한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2월에는 고노 담화를 검증하겠다고 밝혔고요. 6월에 검증 결과를 내놨는데 일본은 1993년 발표한 고노 담화가 한국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작성됐다는 정말 어이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흑역사를 손바닥으로 가리기 급급한 일본. 제발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19, 15위 공개해주세요. 2019년 8월 일본 아이치 현에서 열린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평화의 소녀상을 모티브로 한 동상 전시가 우익들의 반발과 테러 협박에 의해 전시 3일 만에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달 뒤에 전시가 재개되긴 했지만 이때 촬영도 막고 SNS에 이거 업로드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해서 이것도 논란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평화의 소녀상은 2011년 12월 수요 집회 1000회를 맞이해 일본 대사관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소녀상을 짓밟은 일본의 추악한 만행은 숱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2014년 3월 일본의 그래픽 디자이너 다이 이나미가 SNS에 공개한 한 장의 사진, 제목이 섹시레이디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사진인데요. 뭐라 하는 제 말도 아깝네요. 에너지가 아깝죠. 짐승만도 싹 못하는 무시해버리고 싶네요. 소녀가 입었던 고운 한복은 기모노로, 강제로 일본에 동원된 위안부 할머니들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한 손은 음란한 모습으로 능욕됐고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하하는 몹쓸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외에도 계속된 정말 끝을 모르는 일본의 만행. 2012년엔 극우 정치인 스즈키가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묻기도 했고요. 2019년엔 우익들이 소녀상을 매춘부라고 비하하는 전시물을 공개하기도 했죠. 진짜 양심이라는 걸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피해자 할머니들은 정말 이분들에 대해서 이 한을 어떡할 거예요? 네.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통해서 앞으로 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싶고 14일을 공개합니다. 위안부 지킴이 마이크 혼다.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앞장선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죄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바로 일본계 미국인 마이크 혼다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 그는 2007년 7월 30일 미 연방의회에서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인 일본군 강제 종군 위안부 결의안을 제출. 그리고 그 결의안을 단 35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주역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은 수년간 이 결의안을 묵살했고요. 심지어 2013년 12월 아베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도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기까지. 끝까지 이제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죠. 보란 듯이 가잖아요. 뭐 얄미워요 진짜. 하지만 순순히 물러나지 않은 마이크 혼다 의원. 2014년 미 국무부가 일본 정부에요. 2007년 통과된 일본군 강제 종군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이 통과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냐. 미 의회의 정식 법안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포함된 것이 이번이 최초였다고 합니다. 사실 다른 나라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본인 일처럼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그 일본의 뿌리를 든 그가요. 한국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이유. 1993년에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전시회를 찾은 마이크 혼다. 그는 그곳에서 아주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맙니다. 그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 전역에 저지른 만행이 적나라하게 전시돼 있었던 것이죠. 이후에 그는 일본군의 만행을 더 찾아보던 중 우리에게 뼈아픈 역사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에 분개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뜻이 맞는 정치인들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키워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과 2018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수요 집회에 직접 참여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고요. 계속해서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멋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킴이 마이크 혼다.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싶고 12위 공개합니다. 110년 만에 흘린 참회의 눈물. 2005년 5월 10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무덤을 찾은 일본인들. 그런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굴까? 경기도 남양주. 조선 제26대 왕 고종과 함께 잠들어 있는 명성황후의 홍릉을 찾은 이들은 1895년 10월 8일 경복궁을 습격해 한나라의 국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 을미사변을 일으킨 일본인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랬구나. 당시 명성황후를 살해한 48명 중 20여 명을 모은 주범 구니토모 시게야키의 손자 가와노 다스미와 살해에 가담한 이에이리 가가치의 손자 며느리 이에이리 게이코를 비롯해서요. 일본의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 회원 10명이 을미사변 이후 무려 110년 만에 명성황후의 무덤을 찾아 조상 대신 사죄한 겁니다. 그리고 시해 장소인 경복궁도 찾았는데요. 이때 후손 가와노 다스미는 할아버지가 명성황후를 살해한 증거이자 전리품으로 가져왔다고 알려준 명성황후의 향랑을 똑같이 만들어서요. 명성황후 박물관에 사죄의 의미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100년이나 지나서 후손들이 사죄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110년 만에 이뤄진 후손들의 사죄는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의 노력이 컸습니다. 일대 협회장 가이 도시오는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한 조선인 제자에게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아시나요? 이 질문을 계기로 일제의 잔혹한 만행을 자세히 알게 된 그런데 천인 공노할 국가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교과서에선 다루지 않은 데다
많은 일본인이 을미사변이 일어난 것조차 모르는 사실에 경악한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이 끔찍한 역사를 알리고 한국에 사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후 2004년 일본 구마모토의 교사들과 함께 모임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을 설립.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뜻깊게도 을미사변에 가담한 범인들의 후손 20여 명을 찾아냈고요. 그 밖에도 명성황후 시해에 사용된 칼도 발견했고요. 시해를 주도한 이들이 그냥 낭인들이 아닌 경찰, 군인, 기자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엘리트였대요. 명성황후를 시해한 주범의 한 후손 가와노 다스미는 2012년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대를 이어 참회하라. 110년 만에 움직인 작지만 소중한 양심들. 이 고귀한 양심들이 모여 진정한 화해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싶고 11을 공개합니다. (2018년 5월)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이곳에서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으로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가 열렸는데요. 이때 한국 전통 제례복을 입고 무릎을 꿇은 한 노인 84세 일본인 이하라 히로미츠였습니다. 혹시 그 일제 만행에 대해 사과하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하라 씨가 오랫동안 마음의 빚을 안고 산 사연. 1943년 당시 8살이었던 이하라 씨는 선감학원 부원장으로 발령이 난 아버지를 따라 안산시의 작은 섬 선감도에 살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에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 선감도는 어린 이하라 씨에겐 마치 유토피아 같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제발 살려주세요. 열심히 일할게요. 가혹한 노역에 시달리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는 조선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두 이하라 씨의 아버지가 근무하는 선감 학원생들이었는데요. 아니 학원생들이 왜 노역을 하고 폭행을 당하고 그래요? 자, 사연은 이렇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거리의 불황아를 교화하고 고아들을 돌본다라는 명목으로 설립한 선감학원의 실체는 사실 강제 노동 수용소였던 겁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군수 물자로 보낼 농작물과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 집을 잃고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매는 어린 소년들 200여 명을 강제로 끌고 가 선감학원에 입소를 시켜버렸던 겁니다. 선감학원 아이들의 삶은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강제 노역 중에 잠시라도 쉬면 지하실로 끌려가 극심한 매질을 당했고요. 심지어는 끝을 뾰족하게 깎은 대나무를 손톱 밑에 끼워 넣는 잔혹한 고문까지 자행했다고. 굶주림, 강제 노역, 폭행에 지친 아이들은 견디다 못해 섬을 탈출하려고 시도했지만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한 아이들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가축도 저렇게 하진 않지 않나요? 인간의 길을 포기한 거죠.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 조선 아이들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은 이하라 씨. 이후 일제가 패망한 뒤 이하라 씨는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선감도에서 목격했던 조선인 아이들의 처참한 얼굴을 꿈에서도 지울 수 없었던 그. 선감도는 조선 아이들에게 지옥 같은 섬이었어.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 알려야만 해. 이후 1980년 다시 선감도를 찾은 그는 지난날 선감학원의 실체를 취재했고요. 1989년 소설 아 선감도를 발표. 그렇게 선감도의 비극이 세상에 처음 공개될 수 있었습니다. 이하라 씨는 극우 세력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선감학원의 비극을 알리는 데 앞장섰고요. 마침내 2014년 안산시에 선감학원 아이들의 넋을 달래는 위령비가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인으로서 이제 하기 어려운 생각과 또 결정이었을 텐데 위험을 무릅쓰고 선감학원의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싶고 8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문화재 지킴이가 된 몸. 182080. 이 숫자의 의미는요. 해외에 흩어져 반환되지 않고 있는 18만 2,080여 개의 국외 문화재 수입니다. 그중 일본이 우리의 문화재를 가장 지금까지 많이 갖고 있다고 한데요. 무려 7만 6,382개. 아, 도대체 죄를 얼마나 진 거야. 문화재까지도 이렇게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문화재가 저렇게나 많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게 진짜 안타깝네요. 자,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2014년 1월 조선시대 불화, 석가삼존도 환수에 성공. 그리고 2018년엔 프랑스에 있던 효명세자빈 책종 죽책. 또 2019년 4월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처감 김도하 선생의 처감 선생 문집 책판을 독일 경매에서 낙찰받아 환수했고요. 다행이네. 같은 해 6월엔 조선 왕실의 유물인 백자 이동국명 사각호와 중화 궁인까지 5점의 소중한 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문화재들의 반환에 앞장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온라인 게임을 만든 외국계 게임 회사입니다. 외국계? 아, 저거 가끔 실검에 오르는 그 게임 아니에요? 근데 저 게임이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게. 그렇죠. 외국 회사죠. 근데 왜 우리나라 문화재를 환수해줘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게임 회사의 한국 지사는 2012년부터 한국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 와. 한국형 캐릭터 아리 스킨 판매 비용과 함께 총 5억 원을 문화재청에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고마워라. 2019년 기준 약 50억 원 이상을 문화재 환수 기금으로 기부를 해왔던 겁니다. 이야. 이거를 왜 너무 고마운데 우리나라 회사도 아닌데 우리나라 유저가 많아서 그런가? 맞아요. 진짜 많잖아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이 네. 우리 소희 씨도 그거 게임 방송 했었어요. 네, 저도 저거 할 줄 알고 제 동생도 할 줄 알고. 저는 저거 동메달이라 맨날 욕 먹어서 못 하거든요. 그래요. 그만해요. 무슨 민폐 말이에요? 끼치지 말고. 개그. 그러니까, 예. 계급. 자, 게다가 게임 유저들을 대상으로 역사 교육을 위해 문화재 지킴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유저들에게 큰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에 문화유산 보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게임 회사가 문화재 환수에 나선 이유가 뭔가요? 궁금하시죠? 네. 자, 게임도 문화이며 문화의 뿌리는 문화유산이다. 기가 막힌 말이다. 네, 멋지죠? 네, 문화죠. 게임에서는 게임 역시 미래엔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더 나아가 문화의 뿌린 문화유산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무려 약 8년 넘게 문화재 환수에 앞장을 서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의식 있는 회사네요. 아, 대단하다. 네. 정말 존경스럽고 이렇게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얼른 우리 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유료 결제하는 사람 많아지겠네요. 그래서 엄마들이 야, 그 게임 하지 마.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엄마. 이 회사는 문화재 환수에 앞장서는 게임이라고. 내가 이 게임을 하면서 문화재 환수에 입하자는 거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에이, 해라 그러면. 에이, 이러고 나오겠네. 다음 특종입니다. 일제의 잔혹한 민족 말살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39년 11월 조선 총독부는 조선 민사령을 개정해서 우리 고유의 이름이 아닌 일본식 성과 이름으로 바꾸는 창씨 개명제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신청 첫날 창씨 개명을 신청한 주민이 50명도 되지 않자 이에 분노한 조선 총독부는 갖가지 협박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무자비한 매질뿐 아니라 식량 배급 대상에서 제외, 직장에서도 해고 조치, 그들의 자녀는 학교에 입학할 자격마저 박탈시키기도 했죠. 정말. 그러니까 숨통을 조여오는 겁니다. 하지 않을 수 없게. 안 할 수 없게. 그렇죠. 하지만 끝내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려 항거한 이들. 전라남도 곡성군에 살던 유건영이란 분은요. 나라가 망할 때 죽지 못하고 30년간 욕을 당했는데 이제 혈족의 성까지 빼앗으려 한다. 미남이 총독에게 항의서를 보낸 뒤 자결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을 한 이들은요. 개똥이나 먹으라 라는 의미의 견분식위, 전농병하, 이게 이제 일본식으로 읽으면 천황폐하라는 뜻으로요. 일제를 능욕하는 이름을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본 순사가 이제 나한테 뭐라 그러면 천황폐하 따라오십시오. 뭐야? 잊지 말아야 할 일본의 만행 19, 15일을 공개합니다. 일본 박람회에 전시된 조선입니다. 일제강점기 직전인 1907년에 발생한 뼈아픈 역사. 무수히토 일왕의 재위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일본에서 도쿄 권업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각국의 다양한 생산품 및 복식, 공예품 등을 보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박람회를 찾았는데요. 그런데 이때 관람객들 사이에서 가장 큰 구경거리가 된 게 있었으니
바로 조선에서 온 동물. 일본인들이 전시한 동물이라는 것은 한복을 입은 조선인 남녀였습니다. 심부름만 해주면 돈을 벌게 해줄게 라는 사악한 현올림에 속아 일본에 온 2명의 조선인들, 터키, 아프리카, 인도인들 역시 함께 전시됐었는데요. 이들은 난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치 동물원 우리 안에 갇힌 동물들처럼 매일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아 진짜 이게 사람이 사람한테 할 짓이에요 저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당시 일본 유명 A 일간지에서는 박람회장에 조선동물 2마리가 있는데 아주 우습다 하며 조롱하는 기사까지 실기도 했는데요. 저기 기사야? 그렇습니다. 천인 공노할 인간 전시를 주도한 이는 1903년 학술 인류관 전시를 자문한 일본의 인류학자 츠보이 쇼고로. 그는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보다 우월하다는 사회 진화론 사상을 중심으로 1907년에도 인간 전시라는 만행을 또 한 번 벌인 겁니다. 사회 진화론을 연구했다는 사람이 제일 진화가 덜 됐다. 뭐라면 타국에서 끔찍한 모멸을 당한 우리 선조들,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고 짓밟은 일본 만행의 끝, 그 자체가 아닐까요? 잊지 말아야 할 일본의 만행 19, 14위 공개하겠습니다. 율곡로를 아시나요? 기자님들 혹시 이 율곡로를 아십니까? 율곡로가 어디 있더라? 자, 광화문 앞 경복궁 사거리부터 청계천까지 연결된 도로가 바로 율곡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곡로 때문에 조선 왕조의 상징인 종묘와 창경궁이 갈라지게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 그래요? 응? 그건 무슨 얘기죠? 자, 이 율곡로에 얽힌 가슴 아픈 역사. 이 역시 일제의 민족 혼 말살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자, 창경궁과 종묘는 본래 하나의 숲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도로 개설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1931년 현재 율곡로를 개설하면서 임금이 살던 창경궁과 종묘를 단절시켜 놓은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묘는 역대 조선의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곳이자 나라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조선 왕조의 핵심적인 또 상징적인 공간이죠. 자, 율곡로 우리에겐 상처와 같은 길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정말 민족혼 말살하려고 아이디어 웨이 엄청 했네요, 진짜. 끊어놓은 거예요. 네. 남산에 뭐 조선 신궁 세워놓고 참배를 강요하기도 하고. 또 경복궁 안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고. 네. 아 맞아. 뭐 그런 일까지 정말 뭐 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역사가 될 수 없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희소식이 있습니다. 뭐죠? 올해 종묘와 창경궁이 하나로 이어지고 복원될 예정인데요. 잘했다. 잘 복원된 문화재들 우리 정말 아이들이 미래를 또 그렇죠. 과거를 바라볼 수 있는 창이 또 역사 공부하는 장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일본의 만행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전북 진안 출신 김진명 의병장. 경찰서를 습격하다가 체포. 참수. 이 내용은 일본군의 군사 기록 제14연대 진중일지에 실린 항일 의병들의 참혹한 마지막 모습입니다. 진중일지로 말할 것 같으면 항일 의병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1907년 7월부터 1909년 6월까지 일본 보병 14연대의 의병 진압 기록을 담은 책자입니다. 자기 본국에 자랑하려고 저 기록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네, 라는 보고용으로. 거죠. 네. 정확히 기술했겠네요. 하지만 우리에겐 이건 반대로 항일 의병 학살일지 그 자체입니다. 네. 이 책 속의 의병은 폭도 혹은 도적대로 칭하고 있고요. 의병 학살은 물론 의병을 도운 양민도 학살, 심지어는 독립군이 있는 한 마을을 통째로 소각했다는 내용 등 아주 잔혹한 만행이 생생히 기록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들으면 들을수록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불태워버리고 싶고 이 책을 그냥 찢어버리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말 그들의 만행을 기록한 자료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 피눈물을 머금고라도 네. 계속 이거를 보관하고 연구하고 더 이거를 막 드러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2014년 2월에는 진중일지를 비롯해 일제가 작성한 폭도에 관한 편책, 조선 폭도 토벌지 등의 역사 자료를 토대로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의병 259명의 학살 기록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3.1절 100주년을 맞아 보훈처에서도 이름 없는 의병들의 후손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자비하고 잔혹한 일본군에 맞서 애국심 하나로 용감하게 싸운 이름 없는 암흑의 의병들 절대 잊지 않고 꼭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일본의 만행 19 9위를 공개합니다. 제1동포가 흘린 100년의 눈물. 제1동포들의 서러운 역사는 약 100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일제는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조선인들을 유인하거나 강제로 일본과 중국에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조선인들은 노예 그 자체, 제대로 된 임금은 뭐 절대 없고요. 학대당하고 굶어 죽고 이런 일까지 허다했습니다. 치욕적인 고통의 나날을 견딘 우리 선조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조국 해방을 맞았지만 약 200만 명의 조선인 중에 60만 명의 조선인들은 일본에 남게 됐는데요. 가족들이랑 이제 생리별하고 얼마나 또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해방 후에도 제1동포들을 향한 차별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원치 않는 타향살이로도 서러운데 제1동포들을 이방인 취급하면서 일본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제1동포들을 더 비참하게 만든 건 지문날인. 1952년 외국인 등록법 개정이 되면서 제1동포들은 14세가 되면 구청에서 10손가락의 지문을 등록하고요. 게다가 3년에 한 번씩 재등록해야 했습니다. 즉, 일본에 거주하는 제1동포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인간적인 제도인 거죠.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지문 날인해가지고 계속 감시하려고. 무슨 죄입니까 그분들은? 뭐 일본에 살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원합니다. 제1동포들의 기나긴 투쟁과 노력으로 뒤늦게서야 1993년에서야 지문날인이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은 없는 상황. 이에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선 일본 정부에 제1동포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계속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일본의 만행 19, 7위 공개해 주세요. 밀리 환초 조선인 학살 사건.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태평양 중서부의 마셜 제도. 그 중에서도 100여 개의 섬이 둥근 띠 모양을 이루고 있는 밀리 환초. 태평양 전쟁 중이던 당시 일본은 마셜 제도 내 밀리 환초를 미국 침략의 전초 기지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섬 주변을 완전히 포위하며 봉쇄 작전을 벌였죠. 자, 그래서 결국 밀리 환초는 일본 본국으로부터 식량 등 보급이 끊긴 지 1년이 넘었고 밀리 환촌의 치르본 섬은 이미 미군에 있다는 폭격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처참히 버려진 이들이 있었으니 1942년 초 비행장 등 군사시설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강제 동원된 1000명의 조선인들. 극심한 식량난에 섬 주변 풀을 뜯어 죽을 쑤어 먹었는데요. 이때 가장 잔혹했던 일제의 만행이 있었으니 한 생존자의 증언에 의하면 조선인의 인육을 고래고기라고 속여서요. 노동자들에게 배급해 이를 후회하게 된 조선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일까지 발생.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일본군의 악랄함에 그들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본인에게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맨 주먹으로라도 싸워야 된다. 1945년 3월 18일 밤 탈출을 시도하려던 조선인 징용자들. 그런데 그때 귓전을 때린 기관총 소리. 이웃섬 루크노르 섬에서 중무장한 일본군 토벌대 50여 명이 닥치는 대로 조선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 손을 들고 항복한 조선인에게도 가차없이 총알새를 퍼붓고 총검을 휘둘렀습니다. 저 사진 위에 사진 봐봐요. 저 시신들 앞에 놓고 웃고 있죠? 자랑스럽게 서 있잖아요. 진짜 악마다. 저걸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짐승이에요, 짐승. 자, 불행 중 다행으로 밀리 환초의 악몽은 주변 섬에 주둔하던 미군에 의해 끝이 났고요. 겨우 목숨을 건진 조선인들은 1946년 2월 조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일본군의 잔혹한 사륙의 역사는 2006년 생존자 박정원님의 증언을 토대로 123쪽의 수기로 쓰여 더 큰 힘이 실렸는데요.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렇죠. 저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일본과 계속해서 역사의 매듭을 풀 수가 없는 게 이 강제징용, 전범 기업들이 결코 본인들이 했던 일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사실 때문인데요. 자, 독일도 강제징용의 과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있죠. 이제 전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예, 이제 예. 대표적인 기업은 이제 후고 보삐인데 이제 남성복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양복 정장. 다 아실 텐데. 네, 알죠, 알죠. 예, 그 기업은 그 당시 이제 히틀러와 손을 잡고 아예 적극적으로 협조했었단 말이죠. 아, 진짜. 예, 나치 군복 그다음에 이제 히틀러 청년단 그 제복도 그렇고요. 그냥 독일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폴란드, 프랑스, 체코 이런 사람들 이제 강제 노동시키면서 한 200명 정도 이제 강제 노동시켜서 만들었는데 원래 그 운영권도 없어졌어요. 네. 패배하고 나서 그렇죠. 네, 패배하고 나서. 그럼 여기는 뭐 사과를 했어요? 2011년도에 공식적인 사과문도 발표했었고요. 우리가 아는 일본 전문 기업들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아니, 그 예전에 강제징용 그 임금도 안 주겠다고 지금 재판하고 그러죠. 그 판결이 우리나라 났는데도 인정도 안 하잖아요. 압류를 당해도. 잊지 말아야 할 일본의 만행 19, 저 정 기자의 1위 후보 특종입니다. 2013년 5월, 일본 미야기현의 항공자위대 기지를 방문한 아베 총리. 그런데 아베 총리가 한 훈련기 조종석에 앉아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되자 그를 향한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훈련기에 새겨진 숫자 731 때문이었습니다. 1933년 화학무기 개발 및 의학발전 도모를 명분으로요. 세균학 박사 출신 이시시로 중장의 주도하에 중국 하얼빈에 창설된 731 부대. 이곳에선 조선인, 중국인, 소련인 등 국적을 불문하고 어린아이부터 임산부, 노인까지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생체 실험 대상자를 부른 이름이 통나무를 뜻하는 마루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신 연구를 위한 혈청을 얻기 위해 산 사람의 몸에서 피를 모두 뽑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각 신체 기관에 흑사병의 원인인 패스트균을 침투시킨 뒤 해부를 해서 세균의 침투 정도를 관찰합니다. 이 잔혹한 실험들은 마취자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그 어떤 마취도 없이 그냥 행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잔혹한 생체 실험으로 희생된 이들은 증언을 기초로 파악된 피해자만 무려 3천여 명. 거기에 세균전으로 인한 피해자는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731 부대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생체 실험에 대해서는 정말 뻔뻔하게도 여전히 은폐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전 후 731 부대는 과연 어떤 법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1946년 일본 도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의 주도로 일본 전범들에 대한 재판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1947년 법의 심판대에 오른 한 남자. 그는 731 부대의 총책임자 이시시로였습니다. 사람들은 A급 전범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만행을 저지른 그가 당연히 사형에 처해질 거라 믿었죠. 그러나 본 법정은 이시시로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아니, 왜요? 왜? 극악무도한 생체 실험을 통해서 얻은 자료 때문이었습니다. 뭐냐, 이거.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세균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미국으로선 이 자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당시 전범 재판의 총책임자였던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요. 731 부대의 생체 실험 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이시시로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생체 실험을 토대로 한 731 부대 연구 보고가 일본 다수의 의과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 또 교토대 의학부에서는 731 부대 관련자 33명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합니다. 화가 나. 희생자들은 비통한 역사 속에 가려져 있고 되려 가해자의 반인륜적인 만행은 업적으로 남은 잘못된 역사.
지금이라도 이 악행에 눈 감은 나라는 모두 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도 뭐 잔혹한 생체 실험이 많이 진행이 됐었죠. 뭐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독일에서는 다크 투어리즘의 그 장소로 보존이 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일단 락센하우sen 수용소에 있는 생체 실험실 보실 수 있어요. 저도 거기 작년에 갔다 왔는데 그래요?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끔찍하고요. 거기 오랫동안 있으면 정말 기분이 너무 묘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가이드분이 계세요. 설명해 주시는데 그때 얻었던 지식을 아직도 독일 의학에서 사용된다는 거죠. 좀 아이러니컬하네. 네, 너무 아이러니한데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의대 가서 역사를 강의해요. 일단 이제 의대생들이 이 지식 배우기 전에 역사부터 배우고 맞습니다. 고 시작하는구나. 그 다음에 그 지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을 먼저 가르치는 거죠. 맞아요. 사실. 네. 지식보다도. 그거 너무나 필요한 거고 그래서 심지어 약간 묵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3.1운동 편입니다. 17위 공개합니다. 체험 3.1운동의 현장. 아빠 3.1절이 뭐예요?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인데 우리 놀이동산 가요. 자녀들에게 뜻깊은 3.1절의 의미를 되새겨주고 모처럼의 휴일을 정말 알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3월 1일 바로 자녀들 손을 잡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Follow me. 먼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안성 3.1운동 기념관. 이곳에서 독립운동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주제로 특별 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곳을 꼭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독립운동 자료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쓴 몽양 여운형 생가 기념관의 독립운동 자료를요. 몽땅 이곳에 전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좋다. 또 충남 아산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김정중이 3.1운동 당시 직접 만들고 사용했던 실제 태극기와 일제시대 형을 선고받은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기록된 범죄 인명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전시를 통해서 역사적인 그날을 눈으로 보고 느끼셨다면 직접 역사 속 그날 현장에 뛰어들 수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3월 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봉황각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봉황각은 1912년 의암 손병희 선생이 일본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건립했는데요. 3월 1일에 이곳에 가시면요. 그야말로 Back to the 1919. 전국 방방곡곡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독립만세 함성을 외쳤던 그날의 감동을 직접 역사 속의 1인이 돼서 재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민족대표 33인이 발표한 독립선언서를 직접 한지에 인수해보는 체험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녀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것만큼 좋은 교육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이 독도에서 애국심을 고취시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독도 체험관입니다. 독도는 아니고요? 독도는 가셔야죠. 네네. 경상북도에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서울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가깝잖아요. 여기서 뭐 10분이면 갑니다. 네네. 예.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기록된 독도 등 우리 땅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역사 체험관부터 식물, 곤충을 볼 수 있는 생태 전시관도 있습니다. 이곳의 빅 하이라이트는요. 4D 영상관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또 애기들이 탑니다. 4D 영상관. 볼 게 있으니까. 그럼요. 독도의 아름다운 경관부터 해저, 지형, 생태계를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니까요.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셀카를 찍어서 내 얼굴이 들어간 나만의 독도 신문을 만들 수 있는 체험도 있고요. 재밌겠다. 재밌죠? SNS에 올려야 됩니다.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그야말로 인기 짱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또 공짜라는 겁니다. 무료예요. 무료. 올 3월 1일은 가족들 모두 그리고 커플들 모두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전 가이드였습니다. 3월 1일 이제 내일인데 데이트 잡으세요 이쪽으로. 네? 결혼도 앞두고. 소영 누님 밑에 이제 계시는 부하거든요. 3.1운동에도 이런 얘기까지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절대 조선 밑에서. 좋은 일. 계시죠. 김소영 만세! 진짜 하는 게 하나 했다. 김소영 만세!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3.1운동 편 이번에 16입니다. 제주를 지킨 아름다운 이름, 해녀. 일제강점기 시절 땅이 척박한 제주에서 해녀의 물질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희망이자 제주 경제의 중심축이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은 그런 해녀들을 수탈과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경제 수탈 정책을 본격화했던 1930년대 힘들게 채취한 해산물들을 강제적으로 헐값에 매입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더 큰 문제는 일본 어민들이 잠수기선과 일본의 해녀들을 일컫는 아마를 총동원해서요. 제주 수역 전체를 침탈하고 독점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에 울분을 참지 못한 해녀들은요. 제주도 내 약당 청년 교사들과 해녀 독립운동가 대표단 부추나 김옥련, 부동량을 필두로요. 제주 도민들의 생존권 수호 운동과 동시에 일제 식민지 수탈 정책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위한 항일 운동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첫 항쟁은 1932년 1월 7일 부저읍 세와리에 위치한 오일장에서 행진 시위를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다음 장날인 12일에 통치권자인 다구치 데이키가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죠. 자, 그래서 이날에 맞춰 해녀와 제주 도민들은요. 일제히 호미와 전복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쇠갈고리, 비창을 들고 만세 삼창을 부르며 다구치가 탄 자동차를 에워싼 거죠. 우리들의 요구에 칼로서 대응하면 우리는 죽음으로써 대응하겠다. 이 뜨거운 항쟁에 기가 눌린 제주도사 다구치 데이키는 결국 마침내 해녀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그러나 결국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요. 사건 조사와 함께 해녀 대표들과 그 배후에 있던 제주도 내 청년 운동가들을 전부 체포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에 굴복할 제주 해녀들이 아니었죠. 제주도와 도민들을 지켜내기 위한 제주 해녀들의 항일 운동은요. 지금까지도 1930년대 국내 최대의 여성주도 항일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접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많았을 줄이야. 네. 앞으로 제주도를 방문하실 때 네. 단순히 이제 관광지를 넘어서서 항일 운동의 중심지 생각을 갖고 한번 들러보시면서 또 3.1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3.1 운동 편 이번에 15위 공개합니다. 항일의 섬, 서안도의 노래. 2017년 현재도 365일 태극기가 걸려있는 섬. 섬 주민들의 투옥 기간이 도합 약 300년이 넘는다. 항일의 섬, 서안도의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 서안도는 전라남도 완도에서도 배를 타고 무려 1시간을 더 달려야 도착하는 섬인데요. 아니 그렇게 먼데도 이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정말 악랄하기 뭐 그지없죠. 일제 강점기 때 이 서안도 전체를 무단 통치하려 했던 일본은 섬 전체의 땅을 강탈했습니다. 게다가 지주가 된 일본인들은 주민들에게 높은 소장료와 강제로 노동력까지 착취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제 탄압과 억압에도 섬의 주민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참여했던 일본 국경일 행사를 거부하는 건 물론이고요. 의무시됐던 일장기 계약, 합교뿐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절대 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온 주민이 항일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1923년 민족의식과 독립정신을 교육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사립 서안학교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섬 주민들은 보다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요, 수업이 끝나면 의문의 종이 쪽지를 바짓단에 몰래 넣어서 들키지 않도록 조심조심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해가 저물면요, 부모 형제들이 호롱불 아래 다 함께 모여서 비밀리에 그 쪽지의 내용을 외웠다고 합니다. 이 쪽지의 정체는 바로 만주에서 불리고 있던 독립군의 군가가 적힌 쪽지였습니다. 이렇게 서안도의 아이들은요, 동요 대신에 나라를 되찾기 위한 항일가를 불렀고요. 온 가족이 모여 항일의 노래를 부르며 일제에 항거했던 겁니다. 소안 항일 독립운동가라고 해서 7곡 중에 이 소안도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소안도표 애국가가 있습니다. 예, 코리아나 이예숙님께서 노래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항쟁한 서안도 항일의 노래.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독립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3.1 운동 편입니다. 12위 공개합니다. 나라 사랑은 나이 순이 아니잖아요.
이 판결문을 통해서 3.1운동 당시에 밀양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자체적으로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이끌었던 이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당시 이 만세운동을 이끌어서 재판을 받았던 이들의 나이가 겨우 15살이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중학생이네. 이 판결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부분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인 밀양 공립보통학교를 함께 졸업했던 친구들로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들 모두 밀양에서도 만세운동을 펼치자며 제안을 했고요. 이후에 다른 친구들에게 참여를 독려한 뒤에 마침내 4월 2일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렇게 밀양에 사나이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면요. 충남 천안에는 독립 만세를 외친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한 3.1운동 당시의 판결문이고요. 이 판결문에 등장하는 한이순, 민옥금 등은 당시 충남 천안군의 사립광명여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로요. 함께 양대리 시장에서 장날이 열릴 때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한 후에 주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학교에서 태극기를 만드는 등 거리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죠. 이렇게 독립 만세 운동을 이끌다 감옥에 갇혀 옥고를 치렀던 이들의 나이는 당시 한이순이 13살, 민옥금이 14살이었다고 합니다. 아유.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3.1운동 편 11호 갑니다. 비호감들 바로 나왔네요.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 바로 나왔네요. 제 기사 때문에 이게 더 네. 돋보이는 겁니다. 이 기사가. 지금까지는 네. 약간 슬프고 울컥하고 뭐 이런 기사였다면 이제부터는 화낼 준비하십니다. 당시 조선 인구의 10%가 넘는 약 200만 명 이상이 힘차게 독립만세를 외치던 1919년 3.1운동. 그런데 그때 황당하게도 독립운동을 자제하라! 자제하라! 라고 목 놓아 외친 이들도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진정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독립운동을 하자고 유혹하는 자들을 검거할 것을 서약하게 만들자. 자, 지금 봐도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는 이 글은요. 전국적으로 퍼진 3.1운동을 지켜보던 한 관리가 조선 총독부의 하세가와 총독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마치 일본인 관리가 대책을 논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편지의 발신인은 뜻밖에도 조선인. 당시 전라북도 장관 이진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진호와 같은 반민족적인 친일 인사들은요. 스스로 자제단이라는 단체까지 꾸리기까지 했습니다. 1919년 4월 6일 배구에서 처음 만들어진 자제단은 같은 해 7월까지 충북, 전북, 울산, 수원 이렇게 전국으로 확대되게 이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일본인이 지시한 것도 아니고요. 일부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스스로 만든 단체라는 겁니다. 알아서 네. 자제단을 만들어서. 자제단이 뭐야? 자제단이 진짜 여차게 하고 있네 진짜. 정말 이들의 주 활동은 그럼 무엇이냐? 밀고입니다. 밀고. 자제단원들은 전국 각지를 돌면서 3.1운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고요. 일본 경찰 대신에 만세 소요를 진압해 시위 참여자를 귀가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충신 나셨네요. 그리고 자제단을 만든 한 명 한 명이 모두 지금까지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대표적인 친일파들인데요. 충청도의 대표적인 친일파였던 민영은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거액을 헌납하기도 했죠. 또 자제단 발기인 회의의 단장을 맡은 박중양, 이 사람은 별명이 대단해요. 이토 히로부미의 양자랍니다. 그중에 친일파의 대명사, 친일파 중에 친일파 이완용, 이 3.1운동을 향한 경고문을 무려 3차례나 신문에 발표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선동의 시위를 벌이는 것, 독립은 불가능하니 다들 자기 할 일이나 열심히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국민들의 독립 의지를 꺾으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박해와 회방에도 꺾이지 않고 더욱 강인하게 의지를 보여줬던 민초들의 독립투쟁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3.1운동 편 이번에 9위 공개합니다. 90년 만에 발견된 태극기의 정체. 지난해 2월 말 서울 은평구청에 난데없는 신고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3.1절을 앞두고 거리에 개양한 태극기가 훼손됐다는 신고인데요. 뭐 묻어있는 거 핏자국 같은 얼룩이 좀 묻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태극 문양이 요즘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죠? 자, 그런데 반전이요. 이 태극기가 훼손된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이 태극기를 개양했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태극기에는 무려 90여 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된 특별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태극기가 처음 발견된 것은 2009년 서울 삼각산 진관사에서 건물 보수 공사 중에 불단과 기둥 사이에서 한지 뭉치 하나가 발견됩니다. 꽁꽁 묶인 한지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태극기와 오래된 신문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신문들은 전부
독립운동 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요. 이름만 전해질 뿐 지금까지 실물이 발견되지 않았던 항일 지하신문 자유신정보를 포함해 독립운동사 연구에 도움이 될 귀중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또 이 신문들을 싸고 있던 낡은 태극기, 이 역시도 독립운동 당시에 사용됐던 것으로요. 임시정부 의정원이 제정한 태극기의 모양과 정확히 일치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태극기를 숨겨놓은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 바로 진관사의 큰 스님이었던 백초월 스님입니다. 백초월 스님은 청년들을 교육해서 만주 독립군으로 파견하고 독립운동을 위한 군자금 마련을 담당하셨는데요. 이런 백초월 스님 덕분에 진관사는 자연스럽게 독립운동과 독립군의 본거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교계 독립운동의 중심이 됐던 백초월 스님은 광복을 1년여 앞둔 1944년 옥중에서 순국하셨습니다. 근데 참 독립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분들을 모르고 살았다는 게 좀 너무 창피해질 정도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 달에 독립운동가 이렇게 6월에 독립항쟁 분들 그럼 내가 그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다 기억 못하는 게 매달 이제 선정을 하고 있죠. 저도 부족한 거죠.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3.1운동 편이죠. 21일 공격.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인파가 스쳐 지나가는 서울역 광장. 그곳에 한 손에 폭탄을 든 채 비장함 가득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분. 나 못 봤어. 와, 저기 있었어? 독립운동가 강우규 의사입니다. 성함은 알아요, 성함은. 깜짝 놀라지 않나요? 저 자리에 동상이 있었나 싶죠? 나 진짜 못 봤어. 1919년 국내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후 북만주 길림성 요하현에서 자신이 세운 광동학교 학생들과 한인 동포들을 모아서 독립 만세 운동을 이끌었던 강우규 의사. 그러던 중 블라디보스톡에서 대한국민 노인 동맹단이 결성되자 요하현의 지부장을 맡아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그해 5월 서울에 파견돼 활동 중이던 노인 동맹단의 일원들이 일본 경찰에 체포됐고 이에 분개한 강우규 의사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바로 새로 임명되는 사이토 마코토 총독을 본인이 직접 처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9월 2일 당시에 남대문역, 현재 서울역의 이름이 그 당시에 남대문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영 행사를 마치고 관저로 떠나는 사이토 마코토의 마차를 향해 있는 힘껏 폭탄을 던졌는데요. 하지만 사이토 마코토 총독은 마차를 타고 황급히 그 자리를 탈출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요. 의거 직후 일경의 눈을 피해 거사 장소를 빠져나온 강우규 의사는 재거사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9월 17일 체포됐고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아 1920년 11월 29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 서울역 앞을 그렇게 다니면서도 한 번도 평생을 몰랐다는 반성을 거는 정말 많이 했어요. 너무 창피합니다, 지금 사실. 오늘 참 그런 일이 많네요. 자, 그러면 프렌시포 오늘의 1위 특종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일본, 조선을 가지고 놀다. 일출신문 조선 쌍육.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자, 일제가 조선을 강제 병합한 뒤 1911년 1월 1일 처음 맞이한 새해에 일본의 교토 히노대 신문에서 신년 부록으로 발행한 한 게임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수정 구슬, 블루 마블링 같은 보드 게임과 비슷한 그런 게임. 콜롬비아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일본의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놀았다고 예상되는 이 게임 내용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땅 따먹기나 벌칙을 주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고요. 조선을 침략하고 수탈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극악무도한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과거 일본의 치밀하고도 악랄했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 게임판을 직접 이 자리에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보시죠. 일출신문 조선 쌍육. 여기서 쌍육은 주사위 두 개를 뜻하는 말입니다. 쌍육이 나옵니다. 자, 총 21칸이고요. 이 안에 정말 이 내용이 분노를 자아내는 내용이 많은데요. 신라의 공선. 신라 시대 때부터 조공을 바치던 나라다. 이게 비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뿌리 깊은 식민사관이 깔려 있는 거죠. 일단 한번 참아볼게요. 네, 또 이 그림 정말 화가 납니다. 뭐죠? 전과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귀 무덤인 건데요. 이총이죠, 이총. 네, 승리했다는 어떤 또 기념으로 완전이라네요, 삼은 그림을 그러니까 떡하니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 박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 중에 긴 담뱃대를 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측에는 술을 먹어서 해롱해롱거리는 사람들, 비효율적으로 사는 사람들.
내지는 술을 먹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 조선 사람인 것처럼 이미지 세탁을 하는 거죠. 문명국의 선진적인 일본에 비해서 조선인들은 야만적이고 뒤떨어지는 내용으로 대비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이미지로 각인을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건 최종 승리 코스가 일본에 병합하는 문서를 읽는 이 그때 당시에는 조선 총독부 총독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결국엔 이 모든 것을 거쳐서 조선을 강제 병합했다는 자랑스러운 내용이 그리고 우길승천기와 함께 그려진 내용이 만세라는 내용으로 꼴 지점에다 적혀 있는 겁니다. 일출신문 조선 쌍육은 일본인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조선 침략의 당위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세뇌하는 도구로 쓰였다고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대외 침략의 정당성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교육한 셈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건데요. 다시는 이런 놀이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말 왜곡된 시각을 주입하는 일은 단호하게 없어야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녹화 끝나고 같이 불태우죠. 네. 자, 여러분들 분을 사귀시고요. 이제 1위 후보 하나 더 남았죠. 네, 후보라고 말은 붙여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3.1운동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을 만큼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럼 과연 대체 일본은 이 3.1운동에 대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대체 일본은 이 3.1운동에 대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제가 일본 교과서를 공소했습니다. 그게 일본 교과서예요? 그렇습니다. 4종 정도 준비했어요. 네, 많이 준비했죠. 자, 먼저 약 51%로 가장 높은 채택률을 가진 도쿄서의 역사교과서 새로운 사회 역사에는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 놓였던 조선에서는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지향하는 지식인과 학생 등이 경성에서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글을 발표하고 사람들은 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독립운동은 단기간에 조선반도 전체에 퍼졌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무력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진압했습니다라고 정말 너무나도 간략하게 기록해 3.1운동을 탄압했던 일본의 무자비한 행태를 감추고 축소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우익 성향 교과서죠. 이쿠오의 출판사에서 나온 중학사회 새로운 일본의 역사에서는요. 조선에서도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만세를 외치는 대규모의 데모 행진이 서울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군대의 힘으로 진압했지만 이후 무력으로 억압하는 통치 방법을 고쳤습니다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자, 이는 일본이 초창기에만 식민 무력 통치를 행하고 이후에 억압 통치를 가하지 않은 것처럼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 출판사에서 펴낸 역사 교과서는 2015년부터 오사카시에서 일괄적으로 교과서를 채택하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오사카시의 중학생 7만 6천여 명이 우익 성향의 역사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일본 고등학교에서는요. 세계사는 필수 과목, 일본사는 선택 과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현재 일본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내용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숨기고 부정하는 민족도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모르는 독도를 자기네 땅에서 우기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독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독도는 진짜 너무 명확한 게 이름에서부터 되게 명확해요. 왜냐면 그 독도를 일본 사람들이 다케시마라고 부르잖아요. 죽도라 부르죠. 죽도. 그게 이제 대나무 죽자를 써서 다케시마라고 하는 건데 독도는 대나무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불렀냐? 독도라는 우리말을 음차를 하다 보니 다케시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름에서 너무 명확한 거예요. 어우, 이거 돌섬에 무슨 대나무가 제일 있어요? 멋있어 보이는 순간. 예. 이야. 재채기처럼 숨겨지지가 않았어. 간만에 감기 한번 걸렸네. 간만에 감기 한번 걸렸어. 그래, 말 자체가 어감이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름에서 어폐가 그냥 있네요. 끝났다니까요. 죽도가 뭐예요, 죽도가. 죽도로 때리고 싶더라고요. 죽도는 이제 검도할 때는 쓰라고 그러세요.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자, 이번엔 8.15 광복절 편의 16입니다. 공개. 파란 눈의 독립운동가입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상하이로 가는 배를 탄 김구 선생과 15명의 동지들. 그들이 막 서해안을 통과했을 때 일본의 경비선이 나팔을 불며 배를 세우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들을 태운 배는 경비정을 따돌렸고 무사히 상하이 황푸강 나루에 도착을 했어요. 이때 조선 독립투사들의 탈출을 도왔던 이 배 함장은 바로 아일랜드계 영국인 조지 루이스 쇼였습니다. 1907년 중국 단둥에서 무역회사 겸 선박회사인 일용양행을 설립한 사업가였는데요. 당시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쇼의 모국인 아일랜드. 1919년 1월 아일랜드가 본격적인 독립전쟁을 시작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난 거죠. 조지 루이스 쇼는 한국의 처지가 아일랜드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게 돼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5월 쇼의 회사인 이륙양행 2층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통국이 설치됐는데요. 이후에 이곳에서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 임무들이 수행됐고요. 조지 루이스 쇼는 회사의 선박을 이용해 독립운동에 필요한 무기 운반, 군자금 전달, 독립운동가의 출입국 같은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독립운동가 김사는 쇼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폭탄은 안동에 있는 영국 회사 앞으로 보내는 의료품 화물 상자에 넣어서 보냈다. 회사의 집에 있는 아일랜드인 테러리스트였는데 그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로지 동정심에 조선을 도와주었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일본은 이런 조지 루이스 쇼를 얼굴 없는 테러리스트라 부르며 계속해서 감시하다가 마침내 1920년 7월 11일 결국 쇼를 체포합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수감 4개월 만에 석방됐는데요. 감옥에서 풀려난 뒤 단동으로 돌아온 그는 정의를 위해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후에 일제가 이륙양행 매수 공작을 벌이는 등 갖은 탄압을 했지만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을 도왔던 쇼. 이런 공로를 인정해 1963년 한국 정부가 쇼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후손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요. 오랜 수소문 끝에 다행히도 2012년에 쇼의 손녀에게 독립장이 전수됐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죠. 네, 고맙네요. 본인의 모국과 비슷한 상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돕고 싶었다라는 저 마음. 저는 존경의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 없네요.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8.15 광복절 편 15입니다. 여전히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제시대의 잔재들,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저 오 기자가 집중 취재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 일제 잔재였던 집원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전면 전환됐는데요. 이것도 무려 100여 년 만에 바뀌게 된 거라죠. 자,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일본의 잔재들. 칠판 위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걸려있는 저 태극기. 저 태극기가 일제의 잔재라는 사실 아셨습니까? 뭔 소리예요? 자, 저렇게 국기를 액잔에 넣어서 게시하는 방식이 바로 일본이 천황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요한 일장기 게시 방법이었다고 하고요. 또 학창시절에 수학여행 때 잠 못 이루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네. 그런데 이 수학여행 역시 일제의 잔재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말이? 자,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1907년에 수학여행을 만들었는데 조선의 학생들을 일본으로 수학여행 보내 조선반도를 장악하고 열도를 우러르게 만드는 목적이었고요. 저런. 운동회나 국민 제조 또한 일제 군사교육의 잔재가 형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12월 31일에 카운트다운 세면서 제아의 종소리 듣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제아의 종도 192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라디오 방송에서 인근 일본인 사찰의 종을 빌려다가 종을 쳤던 게 첫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잔재네요. 이렇게 우리 삶 깊숙이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도 남아있죠. 우리가 응원할 때 쓰는 이 파이팅, 영어 스펠링으로 쓰면서 영어로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잖아요. 예, 하지만 본래 파이팅은 복싱에서 시합 개시를 알리는 파이트에서 유행이 된 건데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잘 싸우라는 의미로 파이토 이렇게 외치면서 응원 구호로 변형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팅도 안 써야겠네. 일본식 영어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죠. 화이터 화이터 이러면서. 파이팅 대신에 아자, 힘내자. 아자는 표준어인가요? 네, 아자는 감탄사니까요. 으라차차. 으라차차! 전현무 선수 으라차차! 그럼 으라차차 좋잖아. 써야 돼요. 잔재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저는 이런 건 있어요. 국기다는 방식, 태극기, 학교 명칭 바꾸자. 이런 거는 좀 약간 폰을 약간 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주 의미 있는 기사였어요.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8.15 광복절 편 이제 10입니다. 잊혀진 이름 여성 독립운동. 일본의 수탈이 심해지고 있던 1913년 평양 숭의여학교 교사와 재학생들로 이루어진 비밀 독립운동단체가 결성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 독립운동단체의 이름은 송죽회. 이들은 졸업 후 전국 각지의 교사로 부임, 애국 계몽 활동을 펼쳤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토론과 공부를 통해 역사의식 고취, 망명한 독립지사들의 가족 돕기, 독립운동 자금 모으기 등이었는데요. 또 독립운동에 전면에 나선 여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1920년 8월 3일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 평남도청, 평양부청,
평양경찰서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거사를 실행한 사람 중 한 명은 여성, 그것도 임산부였습니다. 바로 대한애국부인회, 상해임시정부 광복군 활동 등 활발한 독립운동을 벌인 안경신 여사입니다. 1920년 미국 의원 시찰단의 방한 소식을 들은 광복군은 세계 여론의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호소하고자 폭탄 거사를 계획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폭탄이 불발된 후 도피 생활을 하며 다른 것에 기회를 노리던 안경신 여사는 그만 갓난아기와 함께 체포되고 맙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7년 만에 풀려나온 안경신 여사가 아들을 찾아갔더니 아들은 영양실조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죠. 충격에 빠진 안경신 여사는 그 후 종적을 감췄고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안경신 여사는 물론 유족에 대한 기록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마지막 여성 독립운동가는 1919년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을 하고 있었다면 함경북도 화재 장터에서는 동풍신 열사가 만세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장터에 일본 헌병의 무차별 사격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동풍신 열사의 아버지였던 것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동풍신 열사는 죽음을 각오하고 만세운동에 뛰어들었고요. 결국 일본 헌병에 체포됐는데 악랄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17살의 꽃다운 나이로 옥중에서 순국하고 맙니다.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8.15 광복절 편입니다. 이번엔 9위입니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일본인. 1919년 일본 재판정에 선 28 독립선언의 주역들. 그때 이들의 변호를 자처했던 한 일본인 변호사. 그 사람은 바로 후세 다스지입니다. 당시 보통 변호사들이 조선인들이 잘못했으니 선처해달라고 부탁하는 식의 변호를 했던 것과 달리 후세 다스지는 재판관은 조선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조선의 독립은 정당한 요구다라며 법정에서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법대에 진학한 이후에 조선 유학생들과 어울리며 조선인에게 가해지는 철저한 차별과 억압을 깨달았던 후세 다스지. 그는 1923년 조선인 차별 철폐를 주장했고요. 1924년 의열단원 김지섭 지사 변론, 1926년 박열의 일본 황태자 암살기도 사건 변론 등 늘 일본의 폭력과 수탈에서 조선인을 변호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인들은 그를 우리의 변호사, 조선인의 벗이라고 불렀죠. 특히 관동 대지진 이후 일본에서 퍼진 유언비어 때문에 일본 관원과 민간인들에게 조선인 6,000명이 학살당했던 관동 대학살 사건. 당시 후세 다스지는 조선인 학살 사건을 고발하는 자유법조단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일본인으로서 조선인 학살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책합니다라는 사죄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 때문에 일본 당국의 미움을 산 그는 결국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고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조선의 독립과 인권을 위해 싸운 후세 다스지. 이에 대한 공로로 지난 2004년 10월 일본인 최초 또 일본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런 일본인이 있습니다. 본인이 소신으로 삼고 있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정말 양심 있는 일본인이었던 거죠.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8.15 광복절 편 8위입니다. 차가운 바닷속 74년. 역시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아주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1942년 2월 3일 아침 9시 무렵 후쿠오카 현과 마주보고 있는 야마구치 현 우베시 해안. 그곳에서 1,010m쯤 떨어진 해저 갱도 내부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석탄 채굴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숨 막힐 듯한 열기, 곡괭이질 소리로 가득 차 있던 해저 갱도 안이 갑자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입구에서 들려오는 물 비상이 났다는 소리와 함께 갱도의 중간 지점에 천장이 붕괴되기 시작한 거죠. 그 틈으로 시퍼런 바닷물이 억수같이 몰려들면서 갱도 안에 서서히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탈출을 시도했지만 거센 물살에 역부족이었고 그렇게 136명의 조선인은 산채로 해저 탄광에 수장당하고 맙니다. 해안가 갱구에서 1,01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했던 조세이 탄광. 74년 전 이곳에서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이 몰살당한 침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조세이 탄광은 해저 10여 킬로미터까지 갱도가 뚫려 있던 일본 최대의 해저 탄광이었는데요. 우베시에 있던 탄광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열악하기로 악명이 높아 일본인들도 기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이 생산량 3위를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일제와 탄광 회사가 강제 투입한 조선인 징용자들 덕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숙소에 감금된 채 하루 12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한 건 물론이고요.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사고가 일어난 뒤 탄광 측은 수몰된 희생자들을 구조하기는커녕 헌병을 동원해 입구를 두꺼운 널빤지로 봉쇄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바다 위로 나와 있던 환풍구를 통해 무려 사흘간 물기둥이 솟구쳐 올랐는데도 일제는 혹여나 전쟁 중이던 국민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쉬쉬하며 사고를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일본이 안전상의 이유로 아직까지도 유해 발굴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해가 수습되지 않은 채 여전히 차가운 바다 아래 묻혀 있다고 합니다. 참 일본의 그 대처에 많이 비교되는 게 독일이거든요. 피해국이었던 폴란드 정부와 함께 공동 역사 교과서를 만들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아, 부럽죠. 같은 이웃 국가로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마음 아파요. 사실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지만은 저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게 안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정성 있는 마음에 우러나온 사과를 하라는 거지. 대충 때우려고 그러고 막 말장난이나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도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죠. 자꾸 일본 사람들이 역사 모른다고 탓하기 전에 우리가 역사 의식을 좀 갖고 우리가 몰랐던 사실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8.15 광복절편 7위입니다. 평생 일본을 벗어나는 것이 소원이었던 조선 황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혼은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비극적인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1912년 고종의 손자이자 의친왕의 차남인 황족이 태어났습니다. 후에 조선 독립에 대한 의지를 자주 표명해 일본인이 가장 경계하는 황족이 된 그의 이름은 이우. 이우 왕자는 곧 흥선대원군의 장손 이준용의 양자가 되어 운현군과 공의 지위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진 채 일본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조선 황족을 일본군에 입대시키고 일본인과 결혼시켜 식민 지배의 정당화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는데요. 그런데 1933년 12월 13일 조선과 일본을 모두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발표됩니다. 이우공 전학계업소는 중추원 부의장 박영효의 손녀 박찬주 양과 혼약이 내정. 동아일보 1933년 12월 13일 기사입니다. 평소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 의지가 확고했던 이우 왕자는 박찬주와의 혼약을 일본에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이 결혼에 대한 나의 신념은 확고하며 따라서 변경할 수 없소. 장차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내가 질 것이오. 라고 말하고 결국 이우 왕자는 조선인과 결혼하에 조선 황족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일본 군인으로 일본, 중국, 필리핀을 떠돌며 귀국을 허락받지 못한 이우 왕자. 그의 소원은 늘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1945년 6월 이우 왕자의 가족은 잠시 조선의 운현궁에 돌아와 있었는데요. 이때 이우 왕자는 조선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청원을 넣었다가 거절을 당하자 결국 다시 일본의 부임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1945년 7월 도착한 이우 왕자의 부임지가 히로시마였다는 겁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피폭 피해를 입은 왕자는 결국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맙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야 밝혀진 놀라운 사실, 야스쿠니 신사에 이우 왕자가 강제 합사됐다는 기록이 발견된 것인데요. 대한제국의 왕자 이우의 혼은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묶여 살아생전 그토록 그리던 고국으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 역사의 아이러니인가요? 아, 참. 일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거기 이우 왕자가 있으면 어떡해요. 정말. 자기가 존중받으려면 다른 국가에 그것도 존중해줘야. 남을 존중 안 하면서 본인이 존중받고 네. 대우받길 바라면 되게 진짜 어이가 없네요. 진짜. 아유, 어떻게 거기다가. 이런 얘기 들을 때만 정말 화밖에 안 나요, 진짜. 에휴.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8.15 광복절 편 3입니다. 독립지사들의 묘에는 이게 있다. 뭐가? 자, 효창공원 324의 묘 옆에는 주인 없는 무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옮겨 묻어다오라는 유언을 남긴 안중근 의사의 묘입니다. 하지만 순국 후 106년이 되도록 유해를 찾지 못해 가묘로 남아있죠. 자, 그런데 충청남도 천안에도 유해를 찾지 못한 한 독립지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바로 유관순 열사의 묘인데요. 해외도 아니고 국내에서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유해가 실종된 원인, 이 또한 일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920년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후 19세의 나이에 순국한 유관순 열사. 당시 열사의 부모님도 모두 순국한 상황이라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혔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순국 16년 후인 1936년 발생합니다. 일본이 이태원 공동묘지의 무덤들을 이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관순 열사 유해의 행방이 묘연해진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 유해는 찾지 못하고 넋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생가가 있던 천안의 초혼묘를 조성을 했고요. 영화 암살에 나오는 안오균 역의 모티브가 됐다고 알려진 남자은 의사의 묘 또한 가묘로 알려져 있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순국 선열의 유해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또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가 좀 노력을 하고 있겠죠. 네,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가열차게 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8.15 광복절편 2위를 공개해드립니다. 아주 둘이 피 튀기네요, 지금. 자, 유관순의 스승 하란사.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다면 유관순에게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1875년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난 그녀, 바로 하란사인데요. 결혼 이후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하란사. 1896년 이화학당에 입학해 도쿄 게이오 기주쿠대를 거쳐 미국 웨슬리안 대학교까지 약 10여 년간 유학길에 오른 그녀. 인문계에서 처음으로 미국 유학과 문학사 학위를 받은 지식인이었습니다. 자, 하란사는 귀국 후 이화학당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치단체인 이문회를 조직해 제자들의 계몽운동에도 힘썼는데요.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유관순 열사로 조선을 밝히는 등불이 되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하란사는 제자들을 가르친 것 외에 독립운동에도 깊게 발을 담그고 있었는데요. 파리 국제강화회의에 여성 대표로 참석해 조선 독립을 호소할 계획을 세우게 된 그녀. 그러나 이 계획이 일본에 알려지게 되면서 황급히 중국 베이징으로 몸을 숨기는데요. 결국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녀. 1919년 3.1 만세운동에서 수많은 여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마음껏 소리쳐 만세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녀들의 스승 하란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멋지네요. 네. 사실 유관순 열사도 정말 훌륭한 분이지만 이 훌륭하신 뒤에는 항상 그분을 이끈 정신적인 지주나 이런 스승이 계시는 것 같아요.